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그리고 5개 산단에 2,400여 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생산도시, 광주의 외국인 57%가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시티, 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광산구의 청장을 맡고 계시는 김삼호 청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광주가 고향이세요? 아니, 광주 근처에 곡성군입니다. 곡성. 예, 그러시죠. 아마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니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1980년에 광주 인성고에 진학해서요. 네. 83년에 졸업했으니까 3년간 광주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은 서울로 가셨고요. 네. 청자님 연령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 광주에서 아마 5.18을 그렇죠. 맞이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1학년 1980년이거든요. 네. 시골에서 막 광주로 지나온 유학생이었는데요. 5.18의 경험은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이고 지금까지도 어쩌면은 80년의 그 5월의 경험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많은 영향과 어떤 시사를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의 학살, 이건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큰 시대의 비극이었죠.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5.18 민주화 항쟁이 청장님의 삶의 가치, 네. 또 철학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이 대학 가서도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80년을 지냈던 많은 네. 서울의 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는 학생운동에 빠졌다고 기억합니다. 네. 학생운동에 많은 지도자들이 광주 출신이거나 어쩌면 광주의 비극이기도 하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좀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청운의 꿈을 안고 갔지만은 대학 시절을 시위와 투어 뭐 이런 걸로 점철된 인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쩌면 또 그 속에서도 정의가 있었고 그 속에서 또 각각의 그 가치관 또 인생의 비전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난 그게 또 지금 와서 보면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농민운동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과도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학 4년은 학생운동으로 점철됐었고 대학 졸업한 뒤에는 노동운동, 뭐 농민운동 이런 계급운동으로 네. 투신한다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는 농민운동에 투신하겠다고 용감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때 수세 거부투쟁, 막 농민회가 조직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그렇게 오래 못하고 다시 광주로 좀 나왔었어요. 그러고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곡성 고향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방자치 현장, 정치 현장에 계속 결합돼서 다양한 경험을 해오고 살았는데요. 2002년 네.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좀 결합됐던 것이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좀 개척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하셨고, 네, 옆에서 여러 가지 보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지 이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저의 특별한 경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네.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 그걸 저는 현장에서 좀 가까이 더 경험하고 같이 한 시간이 있었다. 네. 이런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소탈하고 원칙에 충실하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기간 한 6개월 옆에서 보좌하면서 좀 경험을 했었고 청와대에서 3년 또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또 국정에 어떤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면서 모셨다는 것이 제 인생에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경험이 정치나 행정의 어떤 대표자로 좀 바뀐 지금에도 굉장히 인생의 어떤 기둥
이런 기준점이라고 좀 평가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을 네, 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때 현 문재인 대통령 어떠신 분이셨어요? 민정수석 하시던 네. 때인데요. 제가 이제 청와대 일할 때는 인사수석실에 일을 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에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실무자로 그 인사추천회의에 배석을 했는데요. 인사수석이 이러이러한 후보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민정수석인 문재인 수석은 이 사람은 병역에서 세금에서 또 그동안의 경력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네. 충돌하는 그런 회의가 인사추천회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이제 그것을 인사수석에 사인, 민정수석에 사인,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 인사추천회의에서 그리고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두 사람의 사인을 받는 일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님과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대단히 원칙주의적이고 어쩌면은 좀 답답할 정도로 원리주의자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하신 모습은 굉장히 유연해지고 네. 대중성이 훨씬 확대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세간에서는 문재인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이 인사에서 호남 사람들을 배제한다 이런 또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좀 그때 그 청장님이 봤던 모습들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단점, 문제점 이걸 발굴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 출신이니까는 단점을 덮고 호남 출신이니까 단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분 성정이 또 그럴 일도 없는 성정이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적 수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노무현 정부를 좀 비판하는 정치권에서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크게 확대해서 좀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기억 중에 2003년 봄이었습니다. 네. 늦봄인데 행자부에 그 고위 공무원들 인사가 있었는데 묘하게 행자부의 국장, 실장들이 호남 출신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정치권에서 막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쭉 한번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어쩌면 보직 경로상 이 호남 출신 국장, 실장들이 퇴직을 할 시점이었어요. 네. 공교롭게. 그러고 아직은 또 국장, 실장으로 승진하기에는 좀 조금 시간이 덜 찬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는 묘하게 일시적으로 호남 출신이 없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호남 인사홀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 홀대의 핵심에 문재인이 있다. 이런 식의 선동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뭐 시간이 가면서 그것들이 확대도 되고 증폭도 됐지만 또 지금 와서는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 되게 시민적 어떤 국민적 공감을 좀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마음고생보다는 호남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네. 지방자치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국정, 청와대에 간 거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어떤 엄청난 신분의 변화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마음고생보다는 늘 이 자리가 내한테는 얼마나 영광되고 무거운 자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간 청와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보니까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친구들, 네. 인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반화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하고 발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두 분 큰 정치인을 모셨는데 두 분 정치인을 모시면서 배웠던 정치적인 어떤 교훈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분이 직접
저를 앉혀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야 없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님은 진짜 늘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고 또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를 늘 고민하면서 네. 그것을 본인의 어떤 행보로 또 본인의 말씀으로 이걸 구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심의 정치 지도자였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늘 그분이 견지했던 그 원칙을 저도 정치 일선에서 좀 따라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밀고 나가는 그런 묵직한 힘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나 또 단체장을 하다 보면 늘 유혹이 많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시기에 보여줬던 태도, 어떤 기준, 이게 하나의 그 좌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역정을 좀 따라 배우고 다시 구현하는 것이 제 어떤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은 이제 그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또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특히 네. 예, 시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 단체장으로 또 근무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구청장이 되셨어요. 네. 내가 구청장이 됐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날마다 실감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비서들이 아침 출근길을 같이 해주고요. 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든 어디 행사에 가든 우리 홍보팀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시민들한테 드릴 말씀도 좀 기본적인 얼개를 좀 잡아주고 네. 이런 보좌를 받는 것이 날마다 내가 구청장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죠. 늘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데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는 좀 마음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네. 그런 모심을 당하는 구청장,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하는 어떤 일, 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에 둔해지고 누군가가 더 서포트를 해주는데 익숙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청장이라는 것을 실감하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구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현재 내건 광산구의 슬로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네,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입니다. 그렇죠. 네. 뭐 요약하면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인데 네. 이 슬로건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째거든요. 네. 광산구는 지난 그 민선 5, 6기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필을 좀 했습니다. 큰 또 성취도 평가되고 있고요. 자치나 복지, 나눔, 공동체 이런 활동에서는 대한민국을 선도했다고 평가됩니다. 민선 7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민선 7기 광산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공동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고 그런 구정을 좀 펼치겠다 하면서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이렇게 구정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공동체의 행복으로 나가고 국가적 행복으로 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 하나하나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또 행정의 중심을 두는 이 행정을 해보겠다는 것이 민선 7기 광산 구정의 목표입니다. 네. 시민이 사실 핵심에 있고 또 중요하고 중심에 있다 뭐 이런 네. 관점이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행복이라는 또 관점을 분명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광산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는데 시민 행복을 위해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도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좀 외람되지만 모든 정책이 다 그 방향에 수렴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산구의 구정 9호
내 삶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약하면 내 삶 행복한 광산인데 네. 내 삶 행복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매력 활력 품격을 좀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 매력이라는 것은 공간 구조에서의 매력이거든요. 광산구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의 관문입니다. 외지인들한테 광주의 이미지를 첫 번째 주는 데가 광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산구를 다른 어떤 도시보다 깔끔하고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기에 광산구의 도로, 그 다음에 또 큰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고 꽃핀 광산을 만들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광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도 좀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네.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맥주 파티를 하고 7080 노래를 부르고 시민들은 돗자리 깔고 노래도 듣고 맥주도 마시고 또 옆에서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또 즐기고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이런 밤의 문화 네. 이걸 한번 만드는 것이 광산구의 매력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활력 넘치는 동네 그리고 또 복지와 교육과 문화에서는 품격 넘치는 동네 이런 게 총체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을 그걸 통해서 광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현장에서 저 구민들을 자주 만나실 테니까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구민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이 자리에서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시민의 행복지수가 팍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쭉쭉 한번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광산구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공간들을 좀 보게 되면 예전과 분명히 좀 달라진 게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제 시민들의 만족도도 좀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히 그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겠지만 특별한 어떤 민원이나 경험들이 있다면 이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민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네. 산정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어령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한 15통씩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 의례적인 편지면 그냥 격려이거나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이제 치부하겠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얘들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답장은 아니고 그 반에 공통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 학교도 직접 좀 가서 1시간 동안 얘들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 편지에서 주된 주장은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데 어린이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우리가 쓰기엔 좀 맞지 않다. 네. 우리들이 좀 재밌어하는 그런 시설로 바꿔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골목골목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다녀봤대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해서 그걸 구청장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서 이거 질문하는데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 친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좀 가로등을 미세먼지 먹는 가로등으로 바꿔주라. 네. 가로수를 바꿔주라. 그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근데 그 가로수를 바꾸고 그런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수정으로 뭔가 좀 찾아서 해야겠다. 네. 한 정도의 답변을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신문고 담당을 한 1년 남짓 했거든요. 그때 참 가슴 답답한 그런 민원들을 받았던 심정이 불현듯 좀 기억났고요. 네. 아이들한테 그런 또 민원을 접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한 노력한 것이 참 유익한 경험이었고 머릿속에 뚜렷이 남는 그 경험입니다. 네. 어린이 눈으로 바라보는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바라는 광산구에 바라는 것들이 아마 일반 시민이 바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의 그런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그 광산구의 가로수는 조금 그 친환경 쪽으로 또 실제 좀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하남산단 앞길이 있거든요. 하남산단 앞길에 그 흑석사거리에서 첨단까지 가는 길, 그
그 길에 한 70% 정도는 그렇게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 숲을 좀 조성하는 사업이 좀 전개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첨단 지구까지 쭉 좀 확대할 계획이고, 저기 평동 산단 쪽도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어린이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네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매력, 활력, 품격 이런 그 슬로건에 맞게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도시가 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복지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복지는 지난 시기에 대한민국을 선도했다고 평가되거든요. 네. 광산구 복지 공무원들이나 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모두가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복지 공무원들한테 광산구의 어떤 자부심 속에서 한편으로 소명의식도 좀 갖자. 그러면서 광산구에서 어떤 복지 모델을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일을 좀 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면서 하남 광산구 하남시정과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개 이제 복지 수급 대상자가 지금 집중된 동네거든요. 네. 이 동네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복지 전달 체계에서 아직도 빠진 부분이 있지 않겠니? 그 빠진 부분과 좀 개선할 부분, 이걸 좀 도출하자. 그건 현장 조사를 했을 때라야 정확한 아웃풋이 나온다 하는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공무원 2명이 2인 1조가 돼서 매 세대를 방문합니다. 네.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야 설문이 다 끝나는 정도의 힘든 분량인데요. 한 2,300세대 정도 지금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3,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한 85% 정도까지 되면은 마무리를 하고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현장에서 전달되는 복지 전달 체계가 어떤지, 어떤 영향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고한 건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우산동 시영과 주공아파트 이 두 아파트의 현재 복지 전달 체계에서 좀 수급 종류가 약 100가지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 여가부, 노동부 이런 데서 전체 대한민국의 지금 복지 수급의 종류는 한 300가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100가지가 투입된 속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어떤 문제가 연출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좀 더 고도화를 좀 이뤄내는 힌트를 좀 얻자. 이게 이번 그 전수조사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구민들, 특히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구민들 전체를 조사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좀 파악해 보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좀 독특한 어떤 이를 그 광주시의 복지문화국장님하고 협의했더니 매우 관심을 빌어가시고 또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체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또 다른 어떤 그 시사점을 발굴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걸 반영해서 또 그에 맞는 정부의 좀 정책 건의를 좀 해야죠. 정책 건의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지난 4월에 추진한 광산 통일 열차. 광산 통일 열차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난 4월 26일 날이었죠.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자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원래는 목표야 뭐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라산역이 가장 북단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라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통일을 노래하고 네. 또 통일을 토론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일까 했는데 사실은 한 사람당 한 8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예약을 했더니 1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확인했던 사건이고요. 가면서 내내 쭉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해봤지만 저도 같이 가면서 근데 되게 좋아하대요. 네. 이런 활동을 진작에 할 걸 하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 이제 광산구청장으로서 가졌던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광주 송정역이 앞으로 남북 교류나 신호주까지 가는 인적 교류든 물적 교류든 이것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광주 송정역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어떤 그 의미를 좀 확인했다 싶습니다. 네. 뭐 시민들이 그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때 마무리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네. 안에 두 번째 통일열차를 운행하겠다고. 9월 20일로 두 번째 통일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광산구에서 이 통일열차를 운행했더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너도나도 좀 통일열차를 운행하는 붐이 좀 조성이 됐고요. 광주시교육청도 그걸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광산구는 9월 20일 날 두 번째 통일열차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조례도 만들고 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광산구는 광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의 또 중심에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총장님이 제기하신 또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문제. 예. 예, 그래서 송정 역세권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이셨는데 이전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일 어떻게 또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예. 말씀 좀 주시죠. 시중에는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제 이슈인데 사실은 네. 금호타이어나 그 광산구에서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작년 10월 달경에도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금호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은 일단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것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빅그린 산단도 그 대상 지역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약 10만 평 정도 부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부지를 좀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자체의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는 미래에셋 대우와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입각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규모로 이사할 것인지 이게 이제 나오고 그때야 이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의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우 좀 전망은 그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호타이어가 현재 송정 공장이 옮긴다면 그 송정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 광산구가 갖고 있는 관심의 핵심이죠. 네. 그와 연결돼서 이제 광산구의 또 우리 지역의 관물이죠. 이 송정역. 네. 역세권 개발의 이제 활성화 문제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고 또 계획들도 갖고 계시고 네. 그러시는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주시죠.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광주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 이야기하면서 복합 환승센터가 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서희건설이 그걸 포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한계는 그거였습니다. 그 좁은 부지에 선상에 복합 환승센터를 놓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문제. 결국은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를 의논하면서 늘 한계가 부딪혔던 것은 금호타이어 부지 문제였습니다. 네. 12만 5천 평의 금호타이어 부지, 이게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뀐 환경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한다. 거기에 따른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복합 환승센터도 넣고 다양한 상업시설도 넣고, 그러면서 송정 전체 그 상권이 어쩌면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송정 역세권이 이제 3도심의 하나의 그 체계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합니다. 네. 송정 역세권하고 또 연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이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이제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쉽게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광산구의 또 현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군공항 이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또한 국방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좀 이전 대상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감이죠. 그러나 입장을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지역 분들도 그럴 만도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시간 갖고 충분하게 설득하고 공항이 오에 따른 또 편익, 이것을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서로 간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산 구민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늘 국방부, 광주시, 그리고 또 해당 지역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현안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광산구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뭐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자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광산구 역할도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금방 우리가 검토해봤던 송정 역세권, 금호타이어, 군공항, 어등산 다 광주시 주도로 가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현실적 공간이 광산구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만날 때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같이 협의하고 광산구에서 협조할 일, 또 광주시에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될 요소, 이것들 늘 좀 건의도 드리고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10년 이상 표류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다시 또 서진건설이라는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호텔을 짓고 또 스포츠 파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큰 구상인데요. 시와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큰 차이만 없다면 그 구상이 수용돼서 제발 좀 이제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좀 빨리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청장님은 특별히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경제구청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광산구에서 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좀 소개해 주시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실물 경제는 굉장히 위기고 어렵다고 평가하잖아요. 골목 상권들 다 아우성입니다. 문 닫은 점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까지 신설하고 뭔가 자영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광산구는 자치나 복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앞선 동네이지만, 이런 자치와 복지가 영속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구정 목표의 핵심을 경제 활성화에 좀 두고, 그런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앞장서는 구청장이 되겠다 하는 제 스스로의 다짐이 경제구청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광산구에 그 기업경제과라고 하나의 부서를 신설했고, 또 밖에는 기업주치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또 신설해서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어떤 구정에 중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기업 주치센터 굉장히 눈에 띄는 활동이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의사님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그러듯이 일반 기업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뭔가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기업 주치센터입니다. 기업 주치센터에는 되게 경영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금융 전문가, 기술 전문가 네. 이런 분들이 기업 주치로 좀 발탁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상담해 오는 기업들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하면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상담하고 처방도 내려줍니다. 아울러서 정부 정책을 또 기업에 연계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금융 쪽도 이 회사가 현재 금리 한 3%짜리를 쓰고 있는데 2%짜리 금리는 그런 걸 좀 연계도 시켜주고 또 정부 정책 자금도 좀 같이 연계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기업들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다양한 그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런 데도 사실은 좀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또 어떤 경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옆에서 좀 코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든든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업 주치센터입니다. 네.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특별히 또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공기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그 미래가 보이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네. 공기산업이 뭐고 네. 또 어떤 활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저도 구청장 돼서 이제 공기산업이란 에어 가전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싶습니다. 에어 가전을 알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 주치센터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뭔가 국책 사업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제안해보자 하면서 나왔던 것이 에어 가전 분야입니다. 네. 지난 봄 우리 국민들 얼마나 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지나 국가의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다양한 또 산업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에어 가전 산업이거든요. 아울러서 광주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가전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좀 설비를 동남아 쪽으로 많이 옮겼다는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와 협력했던 협력회사들이 동남아로 따라가들 못하면 물량이 줄어듭니다. 네. 결국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런 회사들이 에어 가전 쪽으로 좀 특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요구, 네. 그리고 광주 산업 생태계에서 가전회사의 협력업체들이 에어 가전으로 좀 자생하는 그런 노력,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공기산업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이런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정부에 에어 가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네. 제안을 했고 정부가 그거 괜찮아다 하면서 182억짜리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차곡차곡 그 사업이 좀 전개될 텐데요. 우선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실증 단지, R&D 하는 이런 정도의 큰 그 구분이 있는데요. 광산구에 그런 실증 센터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에어 가전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도 좀 생산하는 네. 그런 걸로 좀 방향을 잡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광주 지역 전반적인 지역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또 제언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지역 경제 산업 구조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동안 광주에 그 혁신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네. 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하나의 포럼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과 쭉 한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식을 좀 공유해 왔는데 네. 그 공유의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의 산업 생태계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이 세 개 대기업 집단이 광주 어떤 산업 생산의 60%를 차지하면서 광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 개 회사가 다 좀 미래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네. 근데 광주의 산업체들은 대개 이 세 개 회사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어쩌면은 아까 광산구에 있는 2,400개 산단 기업들 완성품 생산하는 회사보다는 이 세 가지 회사에 수직 계열화된 하청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자생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에어 가전 분야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전자회사의 수직 계열화된 회사에서 이제는 에어 가전으로 독자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한전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으로 좀 재구조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동산단이나 하남산단, 진곡산단에 있는 회사들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좀 조금씩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이게 광주 산업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전문가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광주의 산단이 신산업으로 좀 재구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거죠. 같이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될 일이라 싶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산업 정책을 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보람 있는 일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금방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어려움 같이 또 좀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광산구에서 소상공인 아카데미라는 걸 했습니다. 신이라는 책을 쓴 저자 김유진 씨를 모시고 8차례의 특강을 했습니다. 딱 독자는 30명을 모집해서 30명을 8주간 집중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많은 돈도 투입했는데 성과는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30명 대부분이 그 식당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들이 중심이셨는데 30명 중에서 지난 8주간 인생 최고의 매출을 올린 회사 손들어봐라 했더니 10개의 식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진 씨와 8주간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을 학습을 하고 그걸 직접 식당에 적용을 해봤더니 금방 매출이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그저께인가도 어디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30명의 교육생들은 지금 각각의 골목에서 영업을 하면서 옆집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광산구 어떤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참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이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400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광산구,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앞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 8월 2일 날이었죠.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이 예고된 상황에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에 있는 기업들 전체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은 조사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300개 기업들한테 팩스를 일일이 보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일본과의 어떤 그 무역이 있는지, 수출과 수입이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일본에서 그런 규제를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산단 경영자 협의회나 이런 관계 기관들 협조를 받아서 전체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뭔가 대책을 좀 세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통칭해서 일본의 경제 침탈 긴급 대응반, 이렇게 광산구에 조직을 마련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영향, 그다음에 그 타개 방안 이것들을 모색을 해보고 그것이 지금 도출되면 중앙정부나 시와 협조해서 민과 관이 같이 이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의 조직도 만드셨네요. 네, 예. 그 광산구의 사례가 좀 다른 자치단체로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과거에 지식경제부 차관을 하셨던 분을 모셔서 특별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분은 한중일 경제 삼국지라는 책을 쓰신 이런 한중일 네. 요 삼국의 분업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분을 모셔서 이 한일 간의 그 경제 전쟁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좀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의 강의 속에서도 그렇게 막 그 위기는 덜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일본의 이런 침탈의 상황을 우리 그 기업들의 좀 R&D를 좀 더 집중 투자하고 또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좀 일으키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시대요. 네. 굉장히 좋은 특강이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네. 거기에서 굉장히 그 힘을 많이 받아서 갔었습니다. 예, 우리 기업과 경제에 또 경쟁력을 좀 제고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예, 오늘 청장님 모시고 민선 7기 1년 동안의 광산 구정에 대해서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광산구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구정 구호인 내 삶의 행복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 행복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 지수에 의해서 측정하는 그런 툴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광산구에서 펼쳐지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평가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겠다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광산구의 목표입니다. 네,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그 광산 구민들하고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선 7기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광산을 만드는데 어떤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시기였다고 평가됩니다. 준비된 정책, 방향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만드는데 1600명 공무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산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산구의 도시환경 많이 변화했고요. 밤도 아름다운 광산, 또 사계절 꽃피는 광산의 기반이 좀 조성됐습니다. 이제 시민들 행복한 광산 만드는데 구정의 모든 분야 샅샅이 점검하면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뛰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장님의 목표인 행복한 광산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